안녕하세요. 전선생물 2급 강사 차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9회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 시험에 대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은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먼저 구입한 게 팔렸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최근에 매입한 것밖에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제품이 판매된다는 건데, 두 번째 보세요.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올해 매출로 따져봤을 때는 20원에 판매가 되는 해당 물건이 예전의 가격, 전기의 그 원가 10원, 올해의 원가는 15원인데 비해서 작년도에 매입한 게 먼저 팔리다 보니까 과거의 원가에 대응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선의선출법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원래 10원에 구입했던 거를 15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지금 15원짜리가 먼저 팔리는 겁니까? 아니죠. 10원짜리가 팔리고 15원짜리가 팔리죠. 따라서 10원짜리에 대한 매출 원가가 우선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익 자체는 높아지겠죠. 지금 1번에 대한 거는 선의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부채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이게 어떠한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와 같이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유동부채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이에 초과하는 걸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동부채로 둘 수 없고, 그렇죠. 비유동 부채로 둘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유동부채로 둬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임 약정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존의 차임 약정,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어떠한 약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1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기존의 차임 약정이라는 언급 때문에 이것은 유동부채로 두는 게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둬야 되는 거겠죠. 이게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실게요.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이거 맞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네 번째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2번으로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상품은 재고자산, 그리고 단기대여금도 단기라고 표현됐으니까 유동자산, 선납세금의 경우에도 이거 당좌자산으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만 이거 비유동자산 중 하나에 속하는 거겠죠. 3번이 답입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실게요.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거 본 순간 1번과 2번이 약간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장 이자 기준으로 높다면 낮다면 해가지고 할증 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다면은 둘 다 맞을 것이고 틀린다면 둘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중복이 아닌 이상에서 이거 둘 다 걸려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은 이거 액면 이자율 10%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고, 이건 거꾸로 액면 이자율이 10%인가의 반면에 시장 이자율이 8%라고 하면은 할증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거 뒤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발행한다 할지라도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보다 약간 낮았잖아요. 제외하시고, 세 번째,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이자액은 동일하다. 여러분들 액면이자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액면가액 곱하기 표시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액면가액, 표시이자율 모두 픽스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할증이나 액면이나 그리고 할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실게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전산세무 2급 과정에 이러한 공사 수익과 관련된 진행 문제는 잘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전산세무 1급이라든지 혹은 재경관리사쯤 가셔야지만 조금 풀이가 될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축은 2020년 주식회사 한국의 사업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금은 1,000만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0년까지 한국의 사업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건축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에 22년도에 인식을 해야 할 공사 수익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 21년도, 20년도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일단은 21년도의 수익부터 봐야지만 22년도에서 차감해가지고 그 차익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을 공사 수익으로 돌 수 있는 거겠죠. 일단은 21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진행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20년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500만 원의 공사원가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원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얼마나 발생될까? 그 값이 150만 원이겠죠. 따라서 분모로 올 값은 600만 원에 150만 원을 합산을 한 750만 원입니다.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일까요? 80%이죠. 그 말은 즉슨 지금 21년도까지는 80%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총 공사 계약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80%니까 21년도까지 누적 수익은 800만 원이겠죠? 근데 지금 공사 완성이 22년도에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1,000만 원 받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22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차감을 한 200만 원으로 기입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도 지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건지 계산이 되는 건지 말씀해주고 싶지만 이게 저희 99에 나오고 거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이 99회에서 문제를 풀어봤고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신다, 약간 생소하다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실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풀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대로서, 원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첫 번째, 계산 시점. 내가 실질적으로 해당 원가가 발생했을 때, 실제 원가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실제 원가가 발생하기도 전에 내가 이만큼 발생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예측 원가를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할 건지에 대한 거죠.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원가의 관련성,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그렇죠. 해당 원가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세 번째, 주업도 변화에 따른 원가 행태, 순수 변동비의 경우에는 주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가도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 변동비는 뭐였죠? 일단은 조업도가 0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비는 일정하게 발생하되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정 비율만큼 또 원가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준 변동비라고 말씀드렸고, 준 고정비는 뭐였죠? 일정한 범위를 넘었을 때, 조업도 범위를 넘었을 때 원가만큼 다시 발생하는 거 우리 계단식 원가라고 해가지고 중고정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은 남은 거 네 번째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 오답이겠죠. 경제적 효익에 따른 분류로서 제품원가, 기간원가가 있는데, 이거는 원가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제품원가, 원가 계산에 제품 원가로 둘 건지 아니면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 기간 원가로 둘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경제적 효익에 대한 거는 소멸원가, 비소멸원가이죠. 일단 우리가 해당 제품을 해당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미소멸원가, 해당 원재료를 제품의 생산에 투입했다고 하면은 소멸원가. 이와 같이 효익이 아직 남아 있느냐 아니면 다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거, 우리 배부 기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제조간접비가 발생된 그 원천을 따라가 가지고 배부 기준을 산정하고 우리가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인과관계부터 우리가 일단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 중에서도 뭐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거기 중에서도 그 가장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을 먼저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제공품이 지금 150개 있고 완성도가 지금 현재 40%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 완성품의 경우에는 400개, 기말 제공품은 100개, 완성도는 20%. 선의선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400개 완성된 것 중에서 150개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게 예전에 40%만큼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0%만 이번에 마저 해주는 거고 나머지 250개에 대해서는 올해 100% 원가가 투입이 되는 거겠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비에 대한 내용밖에는 없네요. 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 곱하기 60 하면 얼마죠? 9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20. 이거 다 합산을 하면은 360개이기는 한데 이거 지금 뭐 완성품 환산량 얼마이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360개로 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재료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모두 가공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구한 360단위가 완성품 환산량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재료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네요. 네.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9번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여러분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더한 게 직접 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비를 합산을 한 게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직접 노무원가와 그 제조간접비 이것만 여러분들이 더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겠죠. 근데 지금 제조간접비가 고정제조간접비하고 변동제조간접비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뭐 별거 문제도 아니네요. 직접 노무원가의 80%라고 하니까 이 변동제조 간접비 값은 80만 원이고 합산은 150만 원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 150만 원을 합산을 한 25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그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는 그 세 가지 방법 중 이 부분은 뭔가요? 단계 배분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 부분 A1과 A2 그리고 보조 부분 Z1과 Z2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 부분의 제조 부분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Z1의 원가는 여기서 지금 83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Z2의 원가는 6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보조 부분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에 따라 가지고 약간 값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Z2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83만 원에 대한 배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율이 50대 40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83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83,000원이 Z2에 배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Z2의 배분 대상 원가는 얼마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Z1에서 배부를 하고 Z2부터 Z2를 그 다음에 배부를 할 건데 이거 68만 원 기준으로 배부를 하나요? 아니죠. 68만 원이 아니라 Z1에서 배부된 83,000원을 합산을 한 금액으로 76만 3천원으로 우리가 배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제로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상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환급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그렇죠. 일단은 30일이고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그의 절반이 15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신고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반인 15일 이내로 환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기환급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그렇죠. 뭐 법인사업자라고 되고 개인사업자고 뭐 제한되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렇죠. 이게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때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12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급여로서 근로소득이겠죠. 두 번째,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받는 상여. 어떤 목적이든지 반해 근로자가 받는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퇴직소득 받을 텐데 그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봤자 근로소득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네 번째,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 회식비로 지출한 금액. 이거 해당 근로자를 위해서 뭐 식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식비라든지 그와 관련된 경비는 우리 복리후생비라는 811, 511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여러분들 이게 간이가세가 21년도 7월 이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간이가세 문제 좀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가세를 적용받는다. 그렇죠. 8천만 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 간이가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 그쵸? 일단은 신고는 하되 미만이면 납부는 면한다. 세 번째, 간이가세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면색농산물을 뭐 가공을 해가지고 과세되는 재활용료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그 면색농산물 가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간이가세자 아예 배제되고 일반 과세자의 한정에서만 적용받는다는 거, 이거 약간 변동된 내용 중 하나이죠. 네 번째 볼게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쵸. 이게 약간 변동이 됐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대로 이렇게 공제를 받았었는데 0.5%로 이 공제 세액이 확 줄어들었죠. 맞는 말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첫 번째,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을 합사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일단 이거 세 개를 합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거 이상하네요. 3천만 원 여부는 부녀자 공제 때만 적용받았던 거지 한부모의 이와 같은 소득 요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X표. 세 번째, 형제자매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일단은 형제자매까지만 되는 거고 뭐 처제라든지 뭐 형부 뭐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부양가족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150만 원 공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12개월로 안 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하루라도 속하기만 하면은 15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그 말은 즉슨 여기서 간주 공급이라든지 간주 임대료 뭐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 첫 번째 보실게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이거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고 두 번째 직수출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세 중에서도 기타로는 부분이 되어서 기타로 배분이 돼서 이건 아니었죠. 세 번째, 일반 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거죠. 그다음 네 번째, 일반 과세자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게 해당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 수익만큼 저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이자 수익에 대한 10% 부가가시세까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14번 건별로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점표에 반영하실 거죠. 따라서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니고. 다섯 번째, 견본품 무상 제공.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공급가액란에 더하지도 않는다는 것. 따라서 2,500만 원에 1,200만 원을 합산을 한 얼마죠? 잠시만요. 3,7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99회 이론에 대한 문제 다 살펴봤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무 시험에 대한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주환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99회 실무 문제에 대한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회사 코드 992번으로 주식회사 몰래전제로 이거 회사 변경해 주시고 1번 일반 전표에 대한 입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거 현금 배당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일단 지금 일반 전표에서 3월 8일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라는 언급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뭐 이익준비금. 으로서 그의 10%인 50만 원 해주신 거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서 375만 원이 그 재원이 되어서 이와 같이 뭐 결정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발생, 이익준비금이라는 뭐 자본의 설정, 그리고 이 재원이 2월 이익잉여금 아니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같이 뭐 지급이 될 예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5월 2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 220만 원을 임대인인 제일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과 상계하였다. 이거 지금 돈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임차보증금이었던 우리 자산이 없어집니다. 근데 어디에 대한 임차보증금이었죠? 주식회사 제일. 그래가지고 자산이었던 임차보증금이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220만 원 차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뭐 미지급금, 이미 미지급금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1, 2, 3으로 제일로 맞춰주시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였다라고 계산이된다.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6월 15일자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한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400만 원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손 충당금으로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6월 15일자리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 얼마나 있는 건지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회계관리라는 그 첫 번째 탭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 중 두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도 그냥 뭐 기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6월 15일로 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나올 텐데 외상매출금 하단에 대손충당금 있지 않나요? 대손충당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900만 원 정기 이월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 약간 잘못 표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삭제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900만 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전기료 2월 된 금액이 900만 원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6월 15일자 일단은 외상 매출금으로서 주식회사 신한에 대한 신화였죠. 신화에 대한 거 지금 3,400만 원 차감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900만 원부터 차감이 되고 이게 지금 외상 거래처이니까 818 아니죠. 835라는 대손 삼각비로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조회를 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11월 11일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소모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소모품? 아니 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인의 소모품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제품을 없애주고 제품이 어떤 거였죠? F2 상품이었죠? 상품을 떨궈주고 우리 당연히 원가로 떨궈줘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거 8번 타계정 대체로 인한 손익계산서 반영분 적용 대체시켜 주시는 거 잊지 맙시다. 소모품 비용으로 하는데 이게 제조부서의 소모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530으로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당사는 일주당 액면가에 5,000원을 천주로 8,000원을 발행을 하고 신주 발행비 35,000원을 차감을 한 보통예금으로 송금을 받았다. 이거 저희 어디에서 봤나요? 그 100회차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현금으로 들어온 거 말고 그 대변에 자본금 발생하는 것부터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무조건 그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기입을 하고 이게 현금을 제외를 한 계좌송금? 이거 일단 8,0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1000주 곱하기 8,000원 해가지고 800만 원에 35,000원 차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796만 5천원이겠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796만 5천원. 이거 제가 왜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본금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더 받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대변에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인 거죠. 3, 4, 1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문제상으로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남아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으니까 이대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내용이죠. 이와 같이 현금용수증, 세금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들이 과세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7월 30일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당사는 신규 취득한 기기장치의 설치비를 주식회사 경건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아래 현금용수증을 수취하였다. 일단은 유형에는 어떠한 적격증빙을 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현금용수증이기 때문에 이거 6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1번.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 이거는 적지 않고 바로 공급 가액 33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에 대한 거죠? 주식회사 경건이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3번으로 가시고 이게 지금 기계장치에 대한 설치비니까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도 두시고 보통예금, 재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겠죠. 보통예금도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등과 같이 그 거래처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8월 10일자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죠. 왜냐하면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라는 의미 자체가 그 공급가의 200만 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국내에서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매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물건가액의 2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거 몇 번인 거죠? 수입이니까 뭐 51번, 매입이니까 51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55번으로 체크하시고 품목 수량 단가는 적지 않겠습니다. 바로 공급가의 200만 원부터 볼게요. 여기는 인천세관인 거죠. 인천세관으로부터 내가 20만 원을 뜯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뭐 혼합으로 처리를 하고. 일단 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보통예금으로 지급이 되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네요. 101로 처리합니다. 이거 무조건 공급처명은 인천세관으로 뭐 지급한 거니까 당연히 뭐 어디 외국의 그 기관이 아니라 외국의 거래처가 아니라 세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9월 10일자 보도록 할게요. 당사의 영업부서에 필요한 실무용 서적을 책방에서 구입을 하고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물리전자가 책방으로부터 영업실무서 22만 원짜리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은 케이스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9월 10일자로 여러분들도 고치시고 이거 어떤 거죠? 계산서죠. 53번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이게 지금 얼핏 보면은 22만 원이라서 이거 지금 세금계산서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책입니다. 당연히 면세 대상이에요. 공급가액 자체가 22만 원이고 거래처가 책방. 전자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전자계산서니까.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3번 혼합으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재료가 아닌 거죠. 어디에 대한 도서인쇄비인가요? 영업부서에서 발생한 도서인쇄비인 거죠. 826으로 처리를 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으로 처리를 해서 그 보통예금을 지급한 것까지 대변으로 이와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9월 13일자에 대한 내용이죠. 구매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주식회사 내영상사에 제품 3,500만 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공급한 거죠.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12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공급가액으로는 3,500만 원입니다. 거래처 어디인 거죠? 내영상사. 전자계산서,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은 모두 외상 처리. 그렇다고 하면은 분계는 저는 외상으로 걸겠습니다. 이거 제품의 판매 맞나요? 네, 제품 매출인 거고 외상 매출금은 차변으로 기입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세율 구분 보시면은 이 팝업창을 클릭하셔가지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활 공급으로서 3번으로 체크하실게요. 여기 구매 확인서를 통해라는 언급이 있으니까. 그 다음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의 타이어를 구입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는 언급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9월 20일자로 기간 설정하시고 카드가 세인 거죠. 카가로 매입을 한 케이스이고 이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좀 보도록 합시다. 16만 5천 원인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금 안 보이네요. 어디죠? 잠깐만요. 삼진타이어. 그 다음 분계 자체로는 이게 수입 카드에 대한 매입이니까 분계 4번으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던가요? 이게? 원재료 아니었죠? 뭐 어떤 거였죠? 화물트럭에 타이어를 구입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822 뭐 차량 유지비로 둘 것 같은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52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화물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방구로 둬야 될지 아니면은 뭐 차량 유지비로 둬야겠지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차량 유지비일 것 같은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약간 소액이라서 그냥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세 번째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지상 1층, 2층이고 하나는 점포, 하나는 사무실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적용 이자율 1.2%로 적용한다. 그렇죠. 이거는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계산 적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그 임대계약서 갱신한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월세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 글쎄요. 저의 생각으로는 뭐 매입 매출 전표에 6월 30일자, 12월 31일자로 각각 발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건별로. 근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랑 부가가치 신고서 이 두 가지만 반영하라고 뭐 문제에서는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풀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입력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란에 그 건별로 아니 기타란으로 되어 있는 간주 공급이라든지 고정자산의 매각 아니면은 뭐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그 이자 수익 부분을 차감을 가산을 해가지고 또 부가가치세 그 추가적으로 하는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것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점짜리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는 6점짜리이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두 번째 탭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으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라든지 과세표준 명세의 입력은 뭐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만 신고서에 제대로 입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이 5천만 원인 거고 신용카드에 대한 상품 매출이 1,700만 원인데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란에 5천만 원, 500만 원 각각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이고 1,700만 원, 170만 원 기입하고 직수출의 경우에는 영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기입을 하시고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으로서 100만 원, 10만 원이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 요건 모두 충족이 됐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차감될 금액으로서 마이너스 10만 원 적으셔야죠. 그 다음 매입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이 조금 많네요. 일단 원재료 매입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천만 원 매입을 했고 그 두 번째 원재료 매입으로는 104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4천만 원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이기 때문에 일반 매입으로 4천만 원, 400만 원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4만 원 보시면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치인 거죠. 그 말은 즉슨 이거 의지매입세 공제 대상이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세금계산서 그쪽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도 의제매입세액 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여기에 그 가액 104만 원 적으시고 세액공제로는 4만 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딱 4만 원으로 나오게 떨어지게 그 계산값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하단 보시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4분의 4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봐도 그냥 4만 원으로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매입인데요. 세금계산서 미수치하였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서 50만 원과 5만 원 일반 매입으로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고정자산이라는 언급 없었죠? 그 다음에 그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이게 지금 1000cc를 초과했네요. 8인승 이하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무조건 불공 대상이기는 한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으로서 이거 11번 란에 1,700, 170만 원 기입하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바로 1,700만 원, 170만 원 떨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입인데요. 이거 지금 300만 원짜리가 원래 예정신고 1기 예정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정상적으로 수취하긴 했지만은 누락됐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입 중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30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300만 원 30만 원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은 이게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자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산세 없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만 원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 원 한번 가산해 보는 걸로 이와 같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이와 같이
같이 했고, 그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저장이 있어요. F7 저장. 이것까지 클릭을 하셔야지 모든 여러분들 입력한 게 신고서에 저장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걸 안 하셨다고 하면은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인 건데, 결산자료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 중에서도 기간일자를 12월 31일자로 둬가지고 제가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보시면은 이게 단기매매 증권이 지금 현재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그 가치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치 상승한 500원만큼 5,000주를 곱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2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으로는 평가이익, 이와 같이 250만 원 자산의 증가로서 손익으로 반영시켜 주는 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뭐 이거는 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실의 화재보험이네요.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년치 보험료를 일시납하잖아요. 그 1년치 보험료가 15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를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치에 대한 거는 비용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은 선급 비용으로 떨 거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5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62만 5천 원을 선급 비용으로 떨고 이번에 보험료로 둬야 되는 거겠죠. 보험료도 사무실에 대한 비용이니까 821로 두고 62만 5천 원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현금 시제. 이게 지금 현금이 장부가액에 비해 가지고 실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2만 5천 원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까요? 현금 부족하니까 22만 5천 원 이렇게 뒀을 거고, 현금 과부족, 그 성계 개정 과목으로서 22만 5천 원을 차변에 뒀겠죠. 근데 이게 없어지고 그와 관련된 경비가 여기에서는 뭐 813,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퀵 비용이니까 82가 같이 운반비로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22만 5천 원이 부족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12월 31일자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일단 대변으로 현금과 부족 없애는 것까지. 대변으로는 영업부 거래처 과장님의 결혼 축의금 20만 원씩이나 냈네요. 그래서 접대비 항목으로 20만 원 기입하시고, 차변으로 이거는 퀵 비용 운반비에 대한 거니까, 차량 유지 운반비 824로서 나머지 2만 5천 원에 대한 가액까지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예요.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이거 1억 원이 이거 9월 30일자에 상한이 도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될 거예요? 유동성 장기차입금이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라는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이라는 그 자산, 부채를 차변으로 불러와서 1억만큼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항목으로서 유동성 장기차입금. 근데 여기는 장기차입금이라는 언급이 없고 유동성 장기 부채밖에는 없는 거네요. 264로 대체를 시켜줍시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재료가 지금 현재 장부상 기말 재고랑 실상 재고랑 700개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모 손실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550개 감모 손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 세 번째 경우에는 원래 950개인 줄 알았더니만 실산 재고가 880개밖에는 안 돼요. 70개가 빕니다. 근데 이걸 비정상 감모로 매출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떨겠다라고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그 12월 31일자에 그 결산에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 조금 자리가 모자라니까 하단으로 빼가지고 상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개 비는 거죠. 70개 곱하기 1,500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5천 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10만 5천 원에 상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차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잡손실로 줄 것 같아요. 잡손실.
물론 여기서는 뭐 다른 개정 과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은 뭐 적절하게 뭐 개정 과목을 본인이 넣는다고 하면은 뭐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손실로 두고 비정상 감모로 이와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전표에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K랩 프로그램 가보시면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그 자동과 관련된 결산 사항을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원재료, 제품, 상품에 대한 기말 원재료 어디 있죠? 기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여기 봅시다. 기말 원재료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은 어디 있죠? 기말 상품은 여기 있고 기말 제품. 기말 제품에 대한 기말 제품 여기 있죠. 이 가액을 여러분들이 실산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취득단가를 곱해가지고 각각의 입력을 하셔가지고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셔야지만 이 재고자산에 대한 결산 반영을 완료하시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 말은 즉슨 감모는 있지만은 평가 손실은 없다는 뜻인 거죠. 감모만 해주시고 결산 반영까지. 그 다음으로 이게 지금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일단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김기한의 급여 내용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당 공제를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하시오. 이게 굉장히 많은데 5점짜리밖에는 안 돼요. 일단 약간 허무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원천징수 세 번째 탭에서 사원 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이 아니죠. 급여 자료 입력인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김기한 씨에 대한 급여 자료인 건데 지금 급여 명세서 요구하고 있는 수당만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여라든지 직책 수당, 뭐 월차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부표시해 두시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잠시만요. 이것도 지금 부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식대가 과연 비과세인지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연 비과세인지 보도록 할게요. 식대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뭐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만즉슨 식대는 비과세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을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비과세인 거고 연구기관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이 연구 보조비에 대해서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비과세로 처리를 했고 그 또 다른 비과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 보조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 등 연구 보조비. 여기에서는 그것을 연구보조비라고 따로 언급이 있을 거예요. 연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여기 20만 원 있네요. 이걸 사용료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직책수당이 있었네요. 이거는 과세되는 급여로서 여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공제 항목으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세팅은 끝 마쳤고 12개월치에 대한 거, 12월치에 대한 거 보도록 할게요. 김기한 씨에 대한 건가요? 잠시만요. 김기한 씨 맞네요. 지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항목은 350만원, 직책수당은 60만원, 식대는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연구보조기 20만원. 근데 지금 식대, 자가운전, 연구보조기 각각 10, 20, 50만원이 비과세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과세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보도록 할게요. 18만 4,500원, 건강보험은 14만 630원.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16,200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33,600원.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조각하게 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급여 항목 입력했고 여러분들은 마감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실기에서는 이와 같이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면은 이가 픽스됐다는 이런 표시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마감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월치에 대한 내용이 그 이행사항 신고서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기소가 지급이 같아요.
12월분의 급여 지급일은 12월 30일이다. 따라서 12월. 정기신고이니까 이거 1번으로 체크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김기한 씨에 대해서 지급한 그 440만원. 당연히 여기에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이 두 가지는 차감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득세, 국세에 대해서만 이 세 가지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단에서도 F8 마감을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는 했고요. 맞다. 이거 제가 깜빡했네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거 마감 풀고 다시 해볼게요. 귀속기간을 12월. 이거 마감 취소하고, 이게 정기 미환급 금액이 20만원 있는 걸 제가 이거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단에 정기 미환급 금액으로서 20만원 기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 포인트 형식으로 20만원은 차감될 수 있었는데, 이게 올해가 12월 달이 23만 7천원으로 결국은 37,660원에 대한 것만 가산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은 없는 거죠. 그 다음 항목으로서 이거 주식회사 박대박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이거 지금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완성하고 월세, 주택임자 관련된 그 다음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는데, 일단 문제상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 박대박이라는 본인 근로자는 총 급여가 5,500만원 무주택 세대주예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월세세 공제, 주택과 관련된 임차와 관련된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아버지가 63세로 복권당첨금 200만원이잖아요. 비과세,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서 얼마가 있든지 간에 일단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해당이 되죠. 이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요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어머니 보시면은 나이 요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급여 500만원 기입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근로소득 다, 나이, 소득 요건 모두 충족되어 있는 거고, 배우자 보시면은 40세, 나이는 보진 않지만은 소득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처남의 경우에는 이거 지금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죠. 나이 요건에서 안 돼요. 이분이 장애인이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소득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다음 박하나 씨 자녀 그 첫째 보시면은 중학생으로서 소득 없고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맞추기 때문에 되는 거고, 박하윤 씨는 자녀 6세로서 이분이 지금 6세이기는 하지만은 사업소득이 있네요. 굉장히 기특하네요. 그래가지고 나이 요건은 되지만 소득 요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이분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본인 인적 공제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인적 공제도 되지 못하고, 당연히 7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 자녀 세액 공제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보험료 이분 될까요? 아버지 지금 소정 나이 모두 충족이 되는 거니까 80만원 되고, 어머니에 대한 100만원 이 부분 될까요? 어머니도 소득 나이 요건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구입비, 간병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간병비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그 이후에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몸을 편하게 하고자 간병비 쓰는 거는 인정받고 있지는 않아요.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거 그 배우자에 대한 질병치료비 이거 미국 현지에서 해외에서 된 거는 안 되잖아요. 해외에서 지출된 거는 교육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교육비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이거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죠. 처남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남이 지금 현재 28세로서 대학원생? 근데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는 본인밖에 되지밖에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득이 없을지언정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자녀, 첫째 말하는 것 같아요. 박하나 씨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이게 50만원 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체험학습비는 3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그 둘째 박하연 씨에 대한 거는 그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학원비에 대한 공제가 교육비 공제로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영화봉비 100만 원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씨에 대한 거는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라 할지라도 300만 원에 대한 특수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110분의 10으로서 모두 거진 대부분이 공제가 받는 거고, 그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15% 내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연구비 50만 원? 이 처남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단 기부금은 나이 여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여건을 보기 때문에 처남 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월세 여기 한번 보시면은 김창명 씨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나 봐요. 아파트이고 4억 원이고, 이게 원래 3억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84제곱미터라는 뭐 주택 규모 이내라고 하면은 또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도 주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자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신용카드 2,500만 원 있지만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대중교통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차감을 해서 기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회사 경비는 회사 경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연말정산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 당연히 이것도 국외에서 매입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해외 구입비는 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이거 아까 그 의료비로 100만 원 구입한 거, 이거 의료비 세액권의 신용카드, 이거 중복으로 가능하냐 여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로서 세액공제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을 뭐 신용카드로 넣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지금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솔직히 제가 입력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듣고 약간 숙지를 하고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이와 같이 뭐 이론 위주의 설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99회에 대한 그 실무 해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98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에 대한 풀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